자, 안녕하세요. 24차시 통합사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23차시에서 권력 분립에 대한 얘기를 너무 길고 지루하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4차시 시민의 준법 의식에 대한 이야기와 다음 차시 25차시에서 하는 사회적인 소수자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근로라든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함에 있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좀 지켰으면 유익한 그런 것들로 구성해 가지고 각각 20분 내외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학교에 오게 되면은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문의 중에서 문의사항이 참 많았는데 자료 수집 방법 너무 어려워요. 너무 수업이 길어가지고 좀 요약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라고 요청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의의 실현을 위한 준법 의식 해가지고 교과서 페이지 122부터 127쪽까지 빠른 속도로 좀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도 좀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임팩트 있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는 122쪽을 펴주시고 여러분들 유인물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22차시라고 되어 있는 준법의 의무와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자, 122쪽을 보자. 우리 그동안 여태까지 헌법이라든가 민주주의 다양한 개념들 살펴보았습니다. 법치주의다, 입헌주의다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할 이야기는 교과서에서는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판서, 필기를 통해 가지고 준법, 의무라는 게 토탈 6가지 개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의무로 납세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 그 2가지가 있었고 나머지 4가지는 현대적인 의무로서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의무라든가 환경을 보존시킬 의무라든가 근로를 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공공복리 공익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4가지 의무를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교과서를 통해서 준법 의식 의무라는 게 어떤 게 있는가 교과서에 있는 것 위주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쪽 봐봅시다. 자, 122쪽 보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밑줄을 좀 긋고 좀 음미를 하면서 머리와 가슴으로 이 글을 접함으로써 여러분들 학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경 설명은 이미 어느 정도는 많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끝에서 3번째 줄에 좀 강조 표현을 해볼게요. 자, 개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힘의 우열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거나 공동체 구성원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우리 사회에 법이라는 게 없고 혹은 법이라는 게 약하거나 통제력이 약한 등의 그러한 이유 때문에 법 질서 체계가 좀 무너졌다 혹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반드시 그 사회는 약육강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스럽게도 힘이 센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권리 그런 거 다 찾음으로써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 즉 힘이 부족하거나 열위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힘 있는 사람의 어떤 입김이라든가 어떤 힘에 눌려가지고
그야말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힘의 논리로 하자고 주장하는 어떤 그 합당한 이유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게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법이라는 게 완벽하진 않아가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차라리 개인적인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의 논리를 지지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것도 아직 찬성 반대의 입장으로 좀 나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정도 한번 해보고 맨 끝에 단락에 보면은 왼쪽에 조그만 글씨로 공동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mon good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난주에 설명했던 공익, public interest, 공익, private interest, 사익이라는 개념이랑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공선, 공동선, 공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국가 안전, 질서 유지, 공공복리 그러한 개념들과도 정확하게 매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줄을 볼게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을 말한다. 공동선. 마치 공동체주의의 어떤 연장선상에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첫 번째 줄, 거기 줄을 그어볼게요. 자, 공동체 구성원이 법을 제대로 지키면, 자, 동그라미 1번 정의실현, 그렇지, 정의실현.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의실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사회적인 규범이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고 관습들이 있습니다. 자, 법이라는 거, 도덕이라는 거, 관습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이 법이라든가 도덕에 대한 구분 정도는 좀 쉽게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법은 외면,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결과 그런 걸 중요시하고 도덕이라는 거는 좀 내면에 있는 내적인 것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법이 추구하는 거는 정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도덕이 추구하는 것은 뭐 진이라든가 선이라든가 미라는 거, 트루스, 굿, 뷰티 이 정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 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전에 언젠가 수업을 하려다가 참긴 했는데 이 정도만 간략하게 좀 필기를 좀 해놓을게요. 사회적 규범이라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법이 추구하는 거 정의, 도덕이 추구하는 거는 진선 및 이런 게 있다. 강제성, 뭐 외면성, 그리고 자율성, 내면성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교과서를 다시 보면 동그라미 1번 정의 실현, 우리가 법을 지키게 되면 정의가 실현되고, 두 번째 개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가 됩니다. 즉 사익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동그라미 3번 사익뿐만이 아니라 동그라미 3번 공동선, 자 공동선도 실현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 동그라미 4번 국가 공동체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법이라는 거, 법을 준수하는 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이 정도 줄을 긋고 자료 더하기를 보면은 자 38 세금 징수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권리를 모두 다 향유하는 것은 정말로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의무로서, 가장 기초적인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 고전적인 두 가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납세랑 어떤 국방의 의무 정도 등은 우리들 좀 머릿속에서 가슴속으로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정신력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라서 깊이는 얘기는 안 할게요. 자, 다음에 123쪽 봅시다. 123쪽에 보면은 과연 자료 1번에 준법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해놓고 만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교통법규라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충돌, 개인적인 분쟁 이러한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이 정도만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민법이라는 데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어떤 원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인데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이라는 건 신의 믿는다는 거예요. 자, 믿는다. 그리고 성실. 성실하다? 성실하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가지고 있는 아주 기초적이거나 기본적인 신뢰 관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을 함에 있어서 자가용을 운전을 해서 오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랑 충돌하지 않겠다는 믿음. 그치? 여러분들 수업 중에 지금 온라인 각 가정에서 수업을 하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업을 임함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뭔가 정신을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선생님이 그거를 믿고 있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볍게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준법이 왜 필요한지. 자, 준법이 만약에 필요 없다면, 법이라는 게 만약에 필요 없으면 그야말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 혹은 힘이 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다수의 합의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이러한 법 규범들이 어느 정도 사회의 안정, 질서를 유지한다고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자료 2번 우리나라 국민의 법의식으로 보는 준법의식 실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여태까지 얘기한 거 준법의식이라는 거 우리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좀 어느 정도는 잘 지킴으로써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 정도 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분히 도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24쪽을 봅시다. 자,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처음부터 줄을 그어볼게요. 자, 시민이 그 줄을 그어보세요. 시민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정치라는 거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 그 권력을 오용, 남용해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볼게요.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됐지? 일단 줄 그어보고 판단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봐봐. 자, 별표를 쳐보세요. 시민 참여의 유형으로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이익 집단 활동,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 그렇지? 그리고 국가 기관이나 언론 및 인터넷 게시판, SNS 등 여러 가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1인 시위 등 아주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지? 자,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별표를 치고 줄을 그어볼게요. 자, 시민 참여는 대표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 시대에서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제도를 반영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다. 또한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선생님 판서를 통해서 여태까지 한 이야기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민 참여라는 거. 시민 참여의 유형이라는 거를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124쪽에 저기 왼쪽에 조그만 공간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필기를 하면 되겠어요. 자, 시민 참여의 유형에는 자, 첫 번째 이 적극성이라는 거, 적극적으로 하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적극적 참여라는 게 있고, 자, 적극적인 반대말이 뭐겠어? 그렇지, 소극적인 참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자. 규모에 따라서. 자, 시민의 참여의 그 규모에 따라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개별적인 참여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자, 개별이라는 말의 상대적인 말, 집단적인 참여 등을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를 할 때에는 그 규모, 적극성의 차이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단체 활동에 가입 및 활동, 다시 적어줄게요. 자, 단체 혹은 집단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등, 아니면은 나 혼자 하더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나의 의견을 온 세상에 알 수 있는 뭐 1인 시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소극적인 참여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든가, 그리고 선거권을 행사한다든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인 참여는 나 혼자 참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선거라든가 1인 시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집단적인 참여는 각종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도 개별적인 참여 이거 들어올 수 있는, 자, 인터넷 혹은 SNS 활동, 이 정도로 적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로 좀 필기를 좀 해 놓을게요. 교과서에다가. 시간을 좀 보니까 18분이나 됐네.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자, 이 정도로 하면 되고, 좀 시간을 좀 뭐랄까 좀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자, 이러한 식으로 정치 참여의 유형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 가지고 살펴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밑에 자료 1번은 그림을 보면은 그 느낌이 오죠. 그냥 소극적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의 형상이 어떤 사람들의 정치 참여로 뭔가 투구한다든가 어떤 의견을 개진시킴으로써 뭔가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그림의 어떤 사람의 움직임이,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의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바뀌었다 라는 개념, 즉 시민의 정치 참여가 우리 사회를 소소하게나마 아니면 크게라도 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자료에 어떤 이야기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해되시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125쪽을 볼게요.
125쪽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하나, 둘,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볼게요. 세 번째 줄의 마지막 끝에 여기 줄을 그어보자. 자, 시민 불복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정당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민이 그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반항이라는 표현은 뭐랄까 좀 표현이 센 거고 복종하지 않을 권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불복종. 자, 시민 불복종은 줄 그어볼게. 잘못된 법이나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 거기 별표 비폭력적인 수단, 폭력적인 방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자,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복종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제재, 우리가 채찍과 당근이라는 말하지. 자, 채찍을 가한다는 걸 제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제재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잘못된 제도, 법률에 저항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줄을 긋고 밑에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거기 적어보자. 자, 롤즈라고 적어보세요. 자, 롤즈라는 대단히 유명한 자유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가 우리 들어본 적 있는 마이클 샌달 교수이기도 하고 정의론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존 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롤스. 자, 이 사람이 시민은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정확한 기준은 거기에 적어보세요. 다수의 사회 여러 사람들의 정의에 대한 관점이 기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그 정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어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시민 불복종을 전개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봅시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자, 왼쪽에 상단에 동그라미 1번 공익성. 자, 시민 거기 줄 다 그으세요. 시민 불복종이 자신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양심적인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 됐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처벌 감수. 처벌 감수라는 건 뭐겠어? 내가 불복종했을 때 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지. 그 처벌을 기꺼이 용인하겠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 그어볼게. 자, 처벌 감수는 위법 행위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들이고서라도 참여의 의사가 있다는 말이다. 자, 조금 이따가 간디의 소금법이라든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어떤 흑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해드릴게요.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비폭력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비폭력성 줄을 긋고 줄을 긋게요. 자, 시민 불복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 자, 폭력적인 행동으로 시민 불복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좀 자, 다음에 밑에 마지막 4번 최후의 수단. 자, 그리고 줄을 보자. 시민 불복종이 따른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도 해결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서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권, 혁명, 쿠데타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똑똑 일목요연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혁명, 저항권, 시민 불복종, 쿠데타 여러 가지 서로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개념들이 있거든요. 알겠죠? 이 정도로 롤즈가 생각한 시민 불복종 요 얘기는 여러분들 유인물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준법. 일단은 준법의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공리주의적 근거. 공리주의적인 근거. 제레미 벤담이라는 얘기를 했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면 될수록 그거는 좋다. 자,
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사회 전체에 더 많은 유용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자, 법을 지킴으로써 법을 지켜서 가져오는 이익이랑 법을 지키지 않아서 초래되는 손실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크다? 자, 법을 지킬 때 가져오는 이익이 더 크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점. 왜 사람들이 준법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내가 국가의 법에 동의했다는 것은 법을 지키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뜻하며 약속은 곧 신의의 의무를 갖는다. 자, 동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동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지켜야 되지 않는가? 자, 마지막 보은이라고 적으세요. 보은, 뭔가 은혜를 갚는다는 개념이지. 자, 국가로부터 각종 이득이나 혜택을 받아 은혜를 입었으면은 국법을 지키는 것, 준법을 지키는 것이 시민의 도리이다 라고 보는 걸 보은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로크의 묵시적인 동의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묵시적 동의, 묵시적이라는 말은 내가 표현은 정확하게 하진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나라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동의. 자,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도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 다음에 시민 불복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해가지고 여기 소로라는 사람이랑 롤즈가 나와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 별표를 한 3개 정도 치고, 자, 소로 그리고 롤즈가 하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소로의 입장에서는 헌법을 넘어선 개인의 양심이 이 저항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롤즈 같은 경우는 다수의 정의관이라고 얘기했지. 다수의 정의관에 입각해서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여기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민 불복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롤즈가 얘기한 이 5가지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5가지 정도 필요 없고 교과서에서 좀 전에 살펴본 4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126쪽, 121쪽은 25차시에서 다시 한번 전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25차시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프라인에서 보게 되면은 다시 정확하고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바이바이.